자, 오늘은 저희가 이지스 구축함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전에 양 대장님과 이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얘기인데 먼저 9.11 테러 기억나시죠, 여러분? 2001년에 있었던 거기 또 알카에다란 말 우리 참 많이 들어봤었고 거기에 테러 조직의 수장을 사살했다라고 미국이 간밤에 밝혔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은신처를 표적으로 이제 헬파이어라는 미사일을 통해서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이 헬파이어 미사일 뭐 저는 익숙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이 헬파이어 미사일 어떻게 사살을 한 건지 이 미사일은 대체 정치가 뭔지 양 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헬파이어가 아니라 헬파이어 로미오라는 미사일입니다. 오, 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고요. 네. 원래 헬파이어 미사일은 전차를 잡기 위해서 나온 미사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군 복무하시는 분들 중에 토우 미사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유, 그렇죠. 이렇게 막 선으로 유도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토우는 뭐, 예. 지금 우리 옆에서 보듯이 이 미사일은 약간 방식이 틀립니다. 얘는 이게 레이저로 조준 한 대를 빵 쏘면 그 날아가는 거. 왜냐면 우리 토우는 쏘면은 계속 조준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막 잡아야지 딱 명중을 시키는데 네네네. 얘는 레이저만 딱 쏘놓으면 쏜 다음에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사 후 망각 방식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 저 가운데 꽃갈콘처럼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저기가 폭약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폭발력을 한 군데로 밀어 넣어서 그 적 전차를 박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런 그 미사일인데요. 그러게요. 폭약부가 중간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죠. 자, 앞쪽에 이제 저걸 해야 되니까 예. 앞쪽에서 이제 유도를 해서 쫓아가면서 쭉 가면서 부딪혀서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우리 헬파이어 로미오라는 미사일은요 폭약을 안 넣습니다. 저 부분에. 아, 그래요? 폭약을 안 넣고 대신에 뭘 넣냐면요 날개를 넣습니다. 화면 바꿔줄 수 있나요? 예. 지금 저기 폭약인데 이게 아니라 자 접혀 있다가 날개가 6개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아, 저거요. 예, 이렇게 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만약에 차량 같은 데 부딪힌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찌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야말로 박살나겠죠. 예. 그야말로 갈키로 긁어봐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 목표를 운동 에너지로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 사람을 암살하기 위한 폭탄이다. 그래서 이제 닌자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폭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라 그럴까 무고한 사람까지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정확히 저걸로만 갖다가 때려서 공격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나온 폭탄이에요. 그래서 별명도 닌자 폭탄이라고. 예, 닌자 폭탄이라는 별명이 있고 이제 헬파이어 로미오, 뭐 R9X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테러 전쟁 후반기에 미국이 암살범들을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의 이 폭탄을 썼습니다. 이거는 무인기에 탑재되나요, 주로? 무인기에 주로 탑재가 되고요. 이제 원래 헬파이어 미사일은 우리 여러분 아시죠?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에 탑재해가지고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이제 이게 2001년부터 프레데터라는 무인기에 탑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무인기뿐만 아니라 A-10 무슨 뭐 공격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체에 장착이 될 수가 있어요. 꼭 무인기에만 달리는 건 아니고 예. 헬기, 그다음에 다른 기종에도 탑재가 되고 아주 정밀하게 그쵸. 어떻게 보면 암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로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겠다 하니까 거기를 이 압력으로 공격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얼만큼 정밀해야 될지 대단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헬파이어 미사일로 예.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장을 미국이 사살했다라는 소식이고 또 하나 현안 관련된 건데 아까 저기 전원책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타이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가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중국이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이 타이완 근처에 항공모함들이 전단을 꾸려서 이렇게 집결을 했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항모 전단이 모인다. 항모 전단을 보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이제 항모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제 미국 항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투기가 50여 기 이상 정도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거의 공군력 비슷한 게 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주는 것은 너희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타격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우리 군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압 전략이다. 혹은 강압, 강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도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할 그럴 그 기미를 보일 때 어떡하죠? 미국이 저 항모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하면서 경고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활용이 됐는데 네네. 이제 중국도 자신들이 항모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항모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샨동함을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항모를 갖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부분 이해가 되는 게 미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어유 몇만 킬로 나오죠. 그렇죠. 엄청 먼 예,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비행기를 뭐 보내면 비행기가 중간에 가다가 기름 다 쓰고 끝나겠죠, 그렇죠? 예, 뭐 급유도 받아야 예, 되고 그쵸. 어디 또 기착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항공 기지를 갖다가 대놓으니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저기는 본토에서만 날아와도 그러니까. 거리가 되는데 굳이 중국도 우리도 예, 이런 거 예.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중국이 저 항모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시기가 되면은요.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 근처로 뭐 밀고 간다든가 괌 근처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겠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네. 우리가 되게 어떤 한쪽 측면, 주로 미국 같은 나라가 한 나라를 항모로 압박하는 장면은 맞지만은 항모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장면은 상당히 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네. 거의 그 처음인 모습이 아니겠나 보기 생각이 드문 듭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기 드문 보니까 모습입니다. 외신에서도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항모. 초국님 가짜 항모 대 진짜 항모 하시는데 중국과 미국을 뭐 비교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얘기 본격적인 주제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스함은 뭐 최근에도 우리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정조대왕함이 진수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지스함이 전 세계에서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나라라고 하던데 일단 이지스함, 이지스 구축함, 일반 구축함과는 가장 큰 차별점, 특이점은 뭔가요, 양 대장님? 뭐 일단요 이지스함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너처는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 함교 있죠. 네네. 함교. 네. 이 함교 위에 보면 저 팔각형에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판이. 네, 앞습니다. 앞에. 저게 바로 레이더예요. 이지스 레이더. 그렇죠. 레이더가 우리가 보통 아는 레이더는 위에서 뺑글뺑글뺑글 돌아가는 건데 네네. 여기는 레이더가 사면에 붙어서 365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약간 예. 잠자리 눈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저게 이제 저 사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붙어서 그래서 함대를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배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가는 여러 가지 뭐 항모가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런 함대를 360도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미러링 한번 연결해 주겠어요? 여기 그래픽으로 제가 표시를 하면서 양 대장님의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조금 전에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예.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보면 미사일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미사일 발사가 여기 앞에 발사관이 있고요. 요 뒤에도 발사관이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앞뒤로 발사관이 있어서 보통 이 알레이버크급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같은 경우는 96발 정도의 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미사일이 여러 종류예요. 순항 미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상 공격을 위한 미사일 혹은 적 배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아니면 이제 그 스탠다드 SM6, 2, SM3 이런 미사일이 있어서 이렇게 공중의 목표를 공격하거나 SM6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요 연돌 크게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요 밑에 터빈 엔진이 큰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앞쪽에 있는 이 5인치 함포가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좀 보기 쉽게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함포. 아까 앞쪽에 나왔던 함포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함포 같은 걸로 이제 뭐 함포가 현대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시겠지만요. 요즘에 누가 포쏴?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함포는 연속적인 사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사일보다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위력적인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뭐 그 함포가 의미가 없다면 우리 자주포 무슨 뭐 전차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현대도 의미 있는 책이다. 그다음에 저는 함포에 이제 최근에 유도 포탄을 장착을 해서 거의 굉장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스 구축함 진수식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세종대왕함, 뭐 서해류성함 뭐 등등 해서 이번이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싶은데 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비교했을 때는 정조대왕함이 더 성능이 월등한 점, 특징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요. 그러니까 이 배를 좀 보면은요. 이 이지스함을 보고 있으면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저 세조 그 뭐냐 저 정조대왕함의 이제 뭐 그래픽 모습인데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이라는 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아까 우리 봤던 그림 그렸던 그게 이제 이 배하고 모양이 거의 같죠. 예.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 배보다 미사일을 더 장착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거의 120발 정도의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발사 가능한 거죠. 이게 원래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이제 배를 그만큼 미국은 지금 저 거의 84척의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모양은 비슷한데 배수량은 더 나갑니다. 배가 더 큰 배예요. 세종대왕함부터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조대왕급이라는 건 사실 세종대왕급과 거의 외부고 뭐고 거의 비슷한데 핵심은 뭐냐면요. 안에 있는 그 전투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전투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전투 시스템 바뀌었다라고 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아이폰 뭐 예를 들어서 뭐 12다. 뭐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뭘 썼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다 못 쓰는데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급에는 이제 그 이지스 뭐 베이스라인 7이라는 것이 장착이 됐는데요. 이게 뭐 굳이 어떻게 표현할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한 윈도우 XP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정조대왕급에는 베이스라인 9이 장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윈도우 지금 11이 대세인가요? 한 그 정도가 된다.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자, 베이스라인 7까지 이전 세종대왕급까지는 탄도미사일을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저 4개 달리는 레이더로 탄도미사일까지도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탄도미사일 요격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베이스라인 9부터는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미사일이 SM6라든가 SM3 같은 미사일이 장착이 돼야지 가능하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탄도미사일의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제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SM6라는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그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이지스함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굉장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사일 요격을 위한 포대로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날라오는 혹은 이쪽을 거쳐가는 게 아니면은 이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이 요격하기가 되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북한이 이제 SLBM 같은 것들 또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한다 할 때 저 이지스함이 그런 것을 요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얘기도 합니다. SM6 미사일 그리고 SM3 미사일. 왜 SM6 미사일을 선택했을까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뭐 SM3든 SM6든 뭘 달아도 어쨌든 우리나라 한반도는 종심이 짧은데 이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게 효과적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 대북용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SM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뭐 이승만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아직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미 해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탠다드 미사일 처음 나온 거는요. 저 뒤에 지금 부스터 달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끝에 동그랗게 원래 적에 없는 상태로 미사일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SM 뭐 예를 들어서 3 혹은 6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게 되는 거죠. 뒤에 부스터를 달아서 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발사한 거리를 늘리는 건데 저 SM6 그러니까 SM3는 어떠냐면은요. 사실 거의 대기권 위쪽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것들이 멀리 날아갔다가
그 사실 그 멀리 날아가려면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서 우주 공간을 비행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외기권으로 가는 걸 그거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온 게 SM3고요. 하강 단계가 아니라 아주 상승 단계에서 아니 하강 그러니까 하강 단계도 그러니까 대기권에 내려오기 전에 하는 건데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M3가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 SM6 같은 경우는 뭐 한 40km 정도 고도에서 이제 요격이 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상황에 굉장히 적절한 미사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 SM6가 되게 재밌는 게 세 가지 종류 미사일이 하나로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이에요. 쟤는 임무가 항공기를 잡거나 혹은 무슨 그 무인기가 그러니까 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대공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잡거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도 미사일 날아오는 걸 잡는 능력. 이게 SM 요 시리즈 가운데서는 얘가 처음이에요. 그다음 그 전용으로 나온 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적 수상함도 공격할 수 있어요. 저걸로.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로 세 가지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항공기도 잡고 적 배도 잡고 그다음에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도 잡고 미사일과 그래서, 항공기와 배 세 가지를 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이고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저런 것들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조금 노력을 하면 저런 미사일들을 국산화를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SM6 미사일의 개념 그리고 사용되는 분야까지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뭐 이스가 보통 우리가 신의 방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 일단 탐지를 굉장히 기민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럼 한 번에 표적을 몇 개나 탐지하고 또 얼마나 교전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 한 1000여 개까지 탐지가 된다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 알레이버크급을 보면은 한 800여 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한다고 엄청난 숫자죠. 800여 개를 동시에 탐지를 하고 근데 탐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럼 얘가 적인 애들을 쫓아가야 되죠.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추적은 한 제가 알기로 한 100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개념도가 나오네요. 100개까지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교전을 해야 되는데 교전은 뭐냐 하면 가서 그 표적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맞추는 거는 이제 뭐 한 18개? 뭐 20개 정도? 한 그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개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뭐 이게 뭐를 추적하고 조정하고 이게 뭐지? 이거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가 얼만큼 훌륭한 능력 갖고 하냐의 문제인데 자,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그 밀스펙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군용 별도에 막 이런 걸 쓰는 걸 했는데 지금은 요즘 어떻습니까? 민간의 컴퓨터 기술이 훨씬 더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밀스펙 컴퓨터, 밀스펙 서버를 쓰다가 이제는 사실 상용 제품을 갖다가 쓰면서 되려 더 처리하는 능력과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베이스라인 제가 아까 9을 우리가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베이스라인 10이라는 모델에서 뭐가 되냐면요. F-35 아시죠? F-35가 쭉 가다가 저게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네 하면 얘를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지스하면서 미사일을 빵 쏘면은 그 탄도미사일을 그걸로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전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얼만큼 연결이 잘 되게 하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연결성을 쫓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KF-21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무기 체계들 많이 나왔다 되게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무기 체계들 간에 재원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같이 협동해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방원님이 그런 질문하시네. 고도 10km 이하로 날아오는데 SM3라고 하시고 윤현주님은 SM6는 미국, 일본은 함대 방어용으로 쓰이는 건데라고 하시고 고도 10km 이하로 나오는데 SM3를 쓰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SM3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를 날아서 공격을 해오는 거를 막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화성 12 같은 거 사거리 뭐 2,000km 넘어가는 뭐 3,000, 4,000km 되는 미사일을 갖다가 뭐
북쪽 끝단에서 쏴서 서울을 공격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요격하기 위해서 SM3와 같은 미사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과연 그렇게 공격할까요? 대한민국 공격할 때? 대부분 뭐냐 하면 그 KN-23, 24 같이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SM3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이지스 어쇼라고 해서 지상에 설치해가지고 해서 SM3를 운영한다 뭐 이러면은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상에서 유지할 이유가 있겠냐? 일본은 필요할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북한이 일본으로 공격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뭐 한 1000km 이상을 공격해가지고 날아와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을 계속 이제 양산하는 것보다 예. 그 비용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지스함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 해군이 굉장히 대규모 작전을 할 해군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서 저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KDDX라고 해서 예. 차기 구축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 버전의 이지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잘 되면은 이렇게 사실 저 이지 시스템에서 거의 1조 넘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70%가 다 그 레이더 저 전투 체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은 국부 유출이 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부 유출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물론 이제 능력이 되는 걸 갖다 써가지고 대한민국 지키는 거니까 좋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개발해서 뭔가 조금 더 저렴하고 의미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항공모함 전력을 만약에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항모 전단에서도 저게 같이 끼는 건가 보네. 저게 4척씩 붙어요, 미국 항모 전단에. 네. 그래서 한쪽 구석을 다 맡으면서 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항모 전단 제대로 운영하려면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거 다 따라 붙어야 되고 되게 붙을 게 많은데 자,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그게 필요할 때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뭐 이지스함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동맹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림팩 훈련 같은 거 갔을 때 기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수상함 전대들 해가지고 여러 대 가는데 기함을 하는데 우리 이지스함 없던 시절에는 기함 안 시켰어요. 이지스함 생기니까 미국들이 이제 니들 해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가 이렇게 새롭게 첨단으로 만들어지면 또 뭐가 붙어야 되고 또 뭐가 붙어야 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그렇고요. 첨단화가 되려면 하나의 뭐 하나 개발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양우의 여의도 벙커,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항모 전단이 왜 타이완 해협에 모였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지스 구축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감한 라이브 8월 3일 마무리하고요. 내일 3시 같은 시간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